전자응용 회로 실험의 두 번째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측기 사용법이란 그런 제목으로 달았는데,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 해야 될 실험에서 다루는 계측기들이 사실은 많은데요. 지난 시간에 보았던 멀티미터도 그 중에 일종입니다. 멀티미터를 잘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예전에는 아날로그를 썼었는데 요즘은 다 디지털을 사용하지요. 때로는 개인용으로서 포켓용을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큰 거, 우리 실험실에서 보게 되는 그런 커다란 멀티미터 DDM을 보았고요. 이번에는 다른 계측기들, 예를 들면 브레드보드, 또 어떻게 보면 계측기라고 하기보다는 그는 실험을 위한 그런 소모품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계측기 사용법에서 펑션 제너레이터라든가 오실로스코프라든가 파워 서플라이, 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계측기들이 되겠는데, 그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더 상세하게 보는 것은 뒤에 또 다시 언급할 수가 있겠는데요. 우리 실험실에서 쓰는 종류가 회사들이 많고 해서 조금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또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다시 그것들을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브레드보드 사용법이 되겠는데, 브레드보드는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썼을 겁니다. 장비라고, 물론 장비에 포함될 수는 있겠습니다만, 특정 기능이 굉장히 어렵다든가 그런 종류는 아니죠. 아마 1학년 때라든가 다른 데서 수업에서 사용을 했을 텐데, 우리가 빵판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하고, 어디선가 회로를 결성해서 뭔가 실험하기 위해서 이 브레드보드를 사용했던 경험이 있을 것입니다. 보통은 디지털 논리 회로를 실험하기 위해서 여기에다가 IC라든가 칩들을 꽂아서 놓고, 또 다른 기타 부품들을 꽂아서 연결을 해서 실험을 하지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브레드보드가 없다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납땜을 해서 모든 부품들을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테니까 실험에 너무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고, 또 다시 수정하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게 되겠지요. 그런데 브레드보드는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아래에 위에 파란색 라인이 있고 또 빨간색 라인이랑 이렇게 세트로 되어 있죠. 또 중간에 가다 보면 또다시 파란색 라인이랑 빨간색 라인이 세트가 있습니다. 요 밑에도 가서 또 있죠. 이렇게 중간중간에 넣어 놓은 것은 더 편리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겠죠. 물론 다른 기능이란 얘기. 가로로 홀이 뚫려져 있는데, 이 가로에 여기다가 뭘 하나 꽂으면 여기는 다 가로는 다 같이 서로 전기가 통하도록 밑에 판 안에 연결이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럼 밑에 부분은 가로 라인 밑에 부분은 또다시 세로로 5개 칸씩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되어 있죠. 물론 어떤 사람은 보더니 옆으로 되어 있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 자, 자세히 보시면 세로로 이렇게 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세로로 되어 있는 5개 칸은 뭔가 부품을 꽂으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다가 부품을 꽂아라 하니까 어떤 사람은 여기다가 이렇게 꽂는 거죠. 저항을 이렇게 꽂아서 저항 다리를 여기다가 꽂는 거예요. 그럼 여기 꽂히고 여기 꽂히면, 이렇게 꽂히면 되나요? 자, 이렇게 꽂히면 잘못 사용하는 게 되겠죠. 저항 다리가 서로 이렇게 연결이 돼서 서로 통해버리니까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 그러니까 이렇게 때는 이렇게 아니죠. 이렇게 꽂히는 게 아니라, 자, 저항을 할 때는, 결성할 때는, 자, 이쪽에 상대편 쪽으로 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하거나, 자, 여기다 연결을 하면 이쪽에 있는 다른 라인이 서로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또 마찬가지로 이쪽에 라인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각각의 다리는 각 떨어져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위에처럼 이렇게 꼽혀된 이 부분은 이렇게 하면 서로 두 개의 다리를 붙여서 쓰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니까 이렇게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 비어 있는 부분이 서로 연결되어 있지 않은 부분입니다. 위에
여기다가 뭔가 이렇게 옆으로 하면 얘는 옆으로 이렇게 전기가 통할 것이고, 자, 여기는 세로로 되어 있는 5개씩 홀되는 건 이렇게 세로로 여기까지만 서로 통할 거란 얘기죠. 자, 그렇게 해서 사용을 하게 될 거고, 브레드보드를 뭐 그 사용할 때 간혹가다 정말 이렇게 그 같은 자리에다가 부품을 꽂아놓은 사람들이 있어서 조금 황당했었죠. 잊어버렸다고 하면서 그렇게 꽂아놓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를 좀 주의해야 하시고, 아마 이 위에서 가로로 되어 있는 거는 기능이 다르게 되어 있겠죠. 여기는 뭐 전원을 공급해야 된다든가, 여기서 꼽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전원을 이쪽에다 연결시켜주면 이렇게, 아니면 빨간색에다 전원을 보통 연결하니까 빨간색으로 하면 이렇게 연결을 하게 되겠죠. 자, 위에 용도는 하나는 전원, 하나는 뭐, 접지 이렇게 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다른 라인에 꽂아야지. 또 이것도 같은 라인이래. 여기다가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으면 문제가 발생하겠죠. 이렇게 서로 연결이 되니까 문제가 발생할 거란 얘기죠. 그래서 브레드보드는 별로 간단한 것 같지만 갑자기 처음에 쓰라고 주었더니만 이상하게 꽂고 있는 사람들이 많더란 얘기죠. 보통 여기는 IC를 비롯해서 트랜지스터라든가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 연결선 등을 꽂아서 씁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면 가로로 된 지금 그 직류 전원의 표시가 되어 있고, 브러스 쪽에 붉은색 라인이 위쪽에다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죠. 지금 이 위쪽에 있는 붉은색 라인은 전원으로 쓰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위에 파란색은 쓰고 있지가 않죠. 같이 접지로 쓴다든가 마이너스 전원을 쓰면 두 개가 혼동이 될 수가 있으니까 위쪽에 빨간색을 전원으로 썼으면 그 다음에 밑에 쪽에 있는 파란색을 접지를 쓴다든가 마이너스 전원을 연결하는 거죠. 그럼 두 개가 헷갈리지 않고, 자, 윗선에서는 이렇게 여기에 전원이 다 들어올 거고, 자, 여기는 파란색 쪽에서 뭐 접지가 된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IC 연결을 이렇게 양쪽에 연결되도록 했고, 지금 전원을 공급을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죠. 여기가 연결된다는 얘기는 여기에 전부 동시에 똑같은 전원이 흐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IC에도 들어가겠죠. 자, 지금 여기 이렇게 이음새가 안 보이지만 밑으로 통해서 연결이 돼서 얘는 역시 마이너스 쪽에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선 자체에 한 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래서 구멍이 5개 있는 부분은 세로로 나 있는 5개의 구멍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얘기니까 부품이나 결선을 꽂는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죠. 실험 수행상의 주의사항이 있는데, 우리가 늘 하는 실험이었지만 평소에 잘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잘못해서 결과가 잘못 나오고 있는데도 모르고 있었던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봅시다. 회로 간의 연결선은 가능한 최대한 짧게 하는 것이 좋다. 짧게. 연결선은 짧게. 그 다음에 이게 왜냐하면 연결선이 길어지면 잡음이라든가 결합회로의 간섭이 발생해서 그러니까 오동작을 할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플러스 전원선, 마이너스 전원선, 접지선, 신호선 등을 연결할 때 연결선의 색깔을 구분한다는 얘기죠. 전원선은 빨간색으로 하자 이렇게 통일시키면 구분이 빨리빨리 되겠죠. 회로를 잘못 연결했는지 확인하기도 쉬울 겁니다. 마이너스 전원은 검정색으로, 신호선은 흰색으로 하자 이렇게 하면 훨씬 회로를 구성할 때도 편리하고 다시 회로를 봤을 때도 색인하기가 좋겠죠. 그 다음에 회로를 연결할 때 제일 먼저 플러스 전원선과 마이너스 전원선 또는 접지선을 연결한 다음에 다음 신호선을 연결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왜냐하면 전원이 공급되기 전에 신호가 먼저 공급되면 IC가 손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원선 또는 접지선을 먼저 연결해 놓은 상태에서 나중에 신호를 넣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말은 전원을 다 이렇게
그 아까처럼 그 연결을 해놓고 그 다음에 회로를 다 밑에다 꽂아서 놓고 난 다음에 신호선 위에서 흰색으로 쓰자 했는데 이 흰색을 나중에 이렇게 연결한다는 얘기죠. 흰색으로. 그 다음에 TTL-IC는 그 전압이 15V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되어 있죠. 15V가 아니라 5V를 넘지 않도록 그렇게 한다 되어 있습니다. TTI 그 전원이 더 높아지면 IC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TTL-IC의 출력을 CMOS IC에 입력에 연결할 때는 그 사이에 풀업 저항을 달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풀업 저항에 다는 이유는 TTL-IC가 보통 이렇게 로 입력을, 그러니까 온 했을 때 로 입력으로 쓸 때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온 해서 로 입력을 넣는데 갑자기 IC 쪽에 전원이 오프돼 버리면 그 오프됐을 때도 로 입력이 되니까 뒷단에서 그게 온인지 온지 부정확한 신호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막아주기 위해서 TTL-IC 윗부분에다가 풀업 저항을 하나 더 달아주면 그 명확한 그 신호값이 그 다음 IC에 입력이 되기 때문에 일부러 풀업 저항을 달아준다는 얘기죠. 물론 어떤 회로의 다른 부분을 보호하기 위해서 풀업 저항을 달기도 합니다. 그리고 논리 IC에 사용하지 않는 입력핀은 잡음이 유도될 수 있으니까 뭐 VCC 또는 접지에 연결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많이들 접지에 연결을 합니다. 때로는 연결하지 않고도 쓰기도 하는데 그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거나 에러가 날 때는 접지에 모아서 이렇게 꽂아주는 것이 회로가 훨씬 더 안정적으로 동작할 수 있게 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어떤 사람이 질문을 하는데 시몬스 IC에서 TTL-IC로 입력할 때는 풀업 저항이 안 필요하나요? 하는데 그때는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되겠습니다. DC 파워 서플라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파워 서플라이 이 사진이 아니라 이렇게 그림이 와 있는데 지금 여기는 Regulated DC라 있어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마이너스가 한 개 있고 플러스가 이렇게 되어 있는 그런 전원을 보시게 될 거고 중간에 그라운드가 있는 거지요. 이런 모양이 있는데 위에는 커런트 전류를 제어하고 그 볼테지를 제어하는 게 있습니다. 자, 커런트 제어는 오른쪽으로 돌려서 최대로 놓으면 최대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얘기고 그라운드는 지금 현재 여기 이 그라운드는 그 공급 전압과는 상관이 없고 케이스의 접지와 연결됩니다. 이게 접지가 안 되어 있을 때는 케이스에서 때문에 어떤 케이스에 흐르고 있는 뭔가가 그 잡음으로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접지를 시켜서 여기 내부 기기에서 발생하는 잡음을 없애길 때 사용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플러스와 마이너스 단자가 있는데 이 플러스 단자, 마이너스 단자의 차이값이 한 5V가 정도 됩니다. 그러면 얘를 플러스를 우리가 보통은 5V를 공급해서 디지털 회로도 마찬가지 온을 시키죠. 그렇다 보니 여기다가 플러스 전압을 공급하면 되겠고 이쪽을 마이너스 그러니까 접지로 이렇게 연결을 하면 여기에 해당되는 요렇게 생긴 DC 파워 서플라이는 이렇게 공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5V가 이제 입력이 될 거란 얘기죠. 그런데 요걸 조금 다르게 나온 트래킹 DC 그 파워 서플라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는 모양은 앞에 거는 똑같은데 밑에 이렇게 단자가 4개가 있는 거죠. 4개가 있는데 플러스와 마이너스 사이에 아까랑 틀리게 뭐가 있냐면 컴 단자가 있죠. 자, 이 컴 단자가 있습니다. 컴 단자가 있는데 결론적으로 이 얘는 그 아까 거랑 틀리죠. 컴 단자에서 플러스 단자까지 5V가 될 거고 또 컴 단자에서 마이너스 단자 사이가 5V입니다. 그러니까 얘는 마이너스 전력을 공급하거나 또는 5V를 공급할 때는 플러스 5V를 공급할 때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한 개 어디다 연결하고 또 얘를 이렇게 어디 들어가서 연결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렇게 두 개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연결을 해야지만 플러스 5V를 입력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컴을 접지로 넣고 플러스 전원에 넣으면 되겠죠. 마이너스 전원을 공급하고 싶을 때는 반대가 되겠죠. 이쪽에 와서 얘를 접지에 넣고 얘를 이제 그 전원 공급 단자에 이렇게 넣어서 두 개를 사용하면 마이너스 5V가 될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와 플러스 사이가 지금 그 전압이 10V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이렇게 생긴 DC 파워 서플라이가 있습니다. 사용에 실험실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보고서 유의해야 될 것이겠죠. 결국은 플러스랑 마이너스 사이에 2배의 DC 전압이 공급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다음에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얘기가 되겠는데, 우리 실험실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그 장비가 되겠죠. 그 과거에는 굉장히 고가였는데 요즘은 조금 저렴하게 많이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과거보다는. 전자장비를 보수하거나 디자인할 때 필수적인 계측기라는 얘기죠. 정기적인 신호를 화면상에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어떤 모양으로, 어떤 파형으로 이렇게 나타내 주거나 그렇게 한다라는 얘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물리적인 세계에서, 세상에서 에너지라든가 입자의 진동이라든가 그 밖에도 보이지 않는 힘들이 어디서 존재하며, 이런 힘들을, 이것들을 어떻게 전기로 표현하고자 할 때 전기적 신호로 바꿔주는 게 바로 센스인데, 이 센스로 입력 들어오는 어떤 신호 자체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걸로 바꿔주는 게 바로 관찰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오실로스코프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짧은 시간에 발생하는 정기적 현상들을 눈으로 볼 수 있게 해주는 계획이라는 얘기죠. 쉽게 말해서 정기적인 신호를 화면에 그려주는 장치다라고 보고, 또 시간에 따라 신호들이 크기, 앰플리튜드, 보통 볼테지로 표시가 되는데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나타내 준다는 얘기죠. Y축은 전압의 변화를 나타내고, X축은 시간의 변화를 이제 보통 표시하죠. 그러니까 명암이나 밝기가 때로는 Z축이라고 그렇게 불러지기도 합니다. 이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랑 디지털 오실로스코프, 그러니까 오실로스코프도 두 가지가 있는데, 옛날에는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가 주를 이루었겠죠. 그렇지만 두 가지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물론 둘 다 어떤 신호를 화면에 보여준다는 것은 동일하겠지만,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는 어떤 인가된 전압이 화면상의 전자빔을 움직여서 파형을 바로 나타낼 수 있다는 장점. 그러니까 전압에 비례해서 빔을 위아래로 편향시켜서 화면에 파형을 주사하기 때문에 곧바로 파형을 그려버린다는 얘기죠. 리얼한 파형을 들어오는 대로. 실시간으로 어떤 빠른 변화가 있는 신호를 보고자 할 때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런데 디지털 오실로스코프는 파형이라는 것을 샘플링 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날로그 디지털 컨버터를 통해서 측정한 걸 다시 전압을 디지털로 변화를 시키는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미 이렇게 변환시킨다는 얘기는 정확하게 아날로그 값이 디지털 했다가 다시 값을 돌리면 완전히 일치하진 않죠. 아주 작은 오차는 생길 수가 있습니다. 샘플링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가장 근접하는 값을 선택해서 샘플링을 하게 되겠죠. 이 변환시킨 디지털 정보를 파형으로 재구성해서 화면에 다시 나타내 주는데, 한 번만 발생하는 단발 현상도 포착해서 보여줄 수가 있습니다.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장점이 바로 이걸 테죠. 탁 중요한 순간에 일어나는 어떤 펄스 같은 것도 탁 눌러서 멈춰서 그걸 볼 수 있도록 잡아내 준다는 얘기죠. 파형의 데이터 값을 처리가 가능하고, 컴퓨터로 전송 처리가 가능하고, 프린트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아날로그 오실로스코프랑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의 어떤 개통도가 이렇게 보여져 있죠. 다이렉트로 연결된 거. 여기는 ADC라는 거, 이렇게 컨버터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011 디지털로 다시 바꿔서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된다라는 게 디지털 오실로스코프입니다. 실제 어떤 그림, 사진이 그대로 들어와 있는데요. 대체적인 모습은 이런 오실로스코프의 구조가 이렇게 될 텐데, 옵션 버튼들이 나열되어 있고, 메뉴가 컨트롤이 위에 있죠. 수평 컨트롤, 해서 이게 위아래로 어떤 라인을 변경시켜주는 게 조정할 수 있는 것이고,
두 채널을 쓰고 있는 거니까 그 커넥터가 첫 번째 채널, 두 번째 채널을 이렇게 하면 볼테이지를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죠. 그 볼테이지를 조정한다는 얘기는 진폭을 바꿀 수 있는 것이죠. 그다음에 트리거, 여기 타임 쪽을 조정할 수 있는 쪽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그 실제로 모습을 다시 보도록 하고요. 그 오실로스코프 화면상 화면을 크게 켜게 되면 이런 바둑판의 모양이 이 화면에 신호가 나타나게 되죠. 세로가 볼테지고 가로가 타임, 시간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타임 디비전이라는 얘기는 한 칸의 타임 칸이 얼마의 시간을 표시하는지를 표시하는 것. 볼테지 디비전은 여기 볼테지 한 칸이 얼마의 볼트를 나타내는 건지를 그 표시하게 되는 거죠. 자, 다음 화면에서 자, 파형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봤듯이 볼테지 디비전이 여기서는 2V 그 다음에 타임 디비전이 1ms라는 얘기죠. 그러면 한 칸에 가로의 한 칸은 1ms라는 얘기입니다. 요게 1ms, 요게 1ms, 1ms. 그 다음에 여기 한 칸은 2V죠. 2V라는 얘기예요. 2V. 자, 그렇다라는 얘기로 이제 요 기준만 있으면 어떤 파형이 들어오든지 그 파형의 그 전압이라든 아니면 진폭 주기라든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V피크 투 피크라는 요게 있는데 요거는 전압의 최대치부터 최하치까지 전체를 V피크 투 피크 첨두값이라는 얘기죠. 위의 값, 아래 값의 범위를 V피크 투 피크로 표시하고 이 V피크는 0V에서부터 시작해서 자기 최고값까지 있는 것을 VP라고 표시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진폭이라는 것, 피크 투 피크가 진폭이 된 거죠. 요게 진폭이란 얘기죠. 여기서 여기 요렇게 내려오게 진폭이란 얘기고 지금 한 칸이 2V라고 했는데 진폭을 계산을 하려고 하니까 한 칸, 두 칸, 세 칸, 네 칸입니다. 지금 여기까지가 여기서 여기까지가 네 칸이니까 얘는 한 칸에 2V, 2, 그 다음에 또 2, 또 2니까 8V가 되는 거죠. 8V가 돼서 8V고 여기 이제 진폭이 8V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기는 타임 디비전을 그대로 쓰는 것은 아니고 주기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한 신호가 그 반복되는 신호 중에서 한 개를 갖고 와서 이제 그걸로 계산을 하게 되죠. 자, 반복되는 신호를 찾으려면 여기서부터 지금 보겠습니다. 지금 위에 주기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러면 요렇게 한 개가 오고 여기까지죠. 똑같은 모양이 그 다음 또다시 반복되는 게 요렇게 되죠. 그러면 그 중에 한 개가 바로 요거랑 요거 여길 겁니다. 여기서 찾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출발할 수도 있겠죠. 처음에 이쪽에서 출발하게 되면 다시 얘도 여기서 출발하게 되니까 이 사이를 주기값으로 t값으로 다시 계산할 수 있습니다. 주기를 계산해보면 주기는 시간 한 칸이 1ms니까 1ms 곱하기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되죠. 그래서 한 개의 어떤 파형이 온전한 파형이 나타나는 그 시간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4ms가 됩니다. 한 개의 파형이 이렇게 나오는데 지금 4ms가 되죠. 이게 주기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주기를 알게 되니까 주파수를 알 수가 있겠죠. 오실로스코프를 가장 뭐 많이 이제 쓴 게 주파수 때문이기도 한데 주파수는 결국 주기를 알면 F는 어떻게 됩니까? 주파수는 주기분의 수가 아닙니다. 1 이렇게 F는 T분의 1이라는 얘기죠. 그럼 결국은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 T분의 1이니까 4ms분의 1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밀이라는 값을 주의해야 되겠죠. 4ms분의 1이니까 250Hz가 됩니다. 이게 미리가 아니라면 250이 아닐 수가 있겠죠. 0.25가 될 수도 있을 겁니다. 10의 마이너스 3승이란 얘기죠. 그래서 250분의 1이 250Hz가 나오는 겁니다. 전압을 측정하는 방식이
사항에 대해서 이제 나와 있는데, 교정을 완료한 후 직류 전압을 측정하고자 할 때는 AC, DC의 교류 전압을 측정할 때는 AC에 놓고 볼트 디비전을 높은 배율에 넣는다 돼 있죠. 자, 그래서 측정 단자에 프로브를 연결한 후에 파형 관측이 용이하도록 볼트 디비전을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의 오차가 적도록 적절한 배율에 넣는다. 뭐 AC냐 DC냐에 따라서 이렇게 원하는 데다가 표시를 놓고서 그 볼트 디비전을 조정한다는 얘기입니다. 수직 이동 거리, 볼트 디비전의 배율에서 전압을 계산한다. 아까 봤던 세로를 말하는 거죠. 직류 전압일 때는 볼트 디비전의 배율 곱하기 수직 이동 거리, 그 다음에 프로브 감쇄가 있는데, 프로브에 따라서 어떤 감쇄가 되는 프로브가 있습니다. 어떤 프로브를 우리 꽂는 실험할 때 그 오실로스코프를 연결하는 프로브가 그게 감쇄되도록 되어 있는 게 있어서 그 값이 그 1대1 비율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 감쇄비도 같이 계산해 줘야 된다는 얘기죠. V피크 투 피크는 아까 봤던 두 이송 거리인데, 여기 프로브 감쇄비만 하나 더 곱해져 있습니다. 최대 전압은 그 0볼트에서 최대 전압이니까 V피크 투 피크를 2분의 1로 나누면 Vp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실효 전압은 루트 2분의 V피크 값입니다. 그래서 때론 이렇게 그 최대 전압을 알 때는 그렇고, V피크 투 피크일 때는 2루트 2분의 V피크 투 피크를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이 수식은 어디서든지 기사시험 칠 때도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해 놓기 바랍니다. 실효 전압을 구하라. 그 AC에서 전압을 구하라고 하면 실효 전압일 경우가 많다는 얘기지요. 특히 이렇게 코일이 감겨져 있는 회로가 나올 때는 이렇게 VRMS라는 방식으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변환시켜서 계산을 해야 됩니다. 주기 및 주파수 F 측정은 뭐 아까 봤듯이 오실로스코프를 교정하는 방법을 나중에 하겠지만, 어디서 볼 수도 있겠지만, 프로브를 교정하고 나서 타임 디비전을 조정해서 한 주기분의 이상의 파형이 나타나도록 하고 나서 그것을 한 주기분의 파형을 계산을 해야 되겠죠. 수평 타임 디비전과 곱을 계산하면 주기를 구할 수 있습니다. 수평 거리랑 수평 확대비의 역수, 만약에 확대를 했다면 그 확대에 대한 역수도 곱해야 되는데, 보통은 잘 이렇게 하지 않으니까 이렇게 계산할 경우가 많습니다. 아까 해봤던 게 이렇게 계산하는 방법이었죠. 거기에 수평 확대비의 역수라는 게 있다는 얘기죠. 이게 우리가 많이 확대를 시켜가지고 계산할 때는 한 칸에 값이 틀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배율이 틀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파수는 역시 t분의 1이라서 구해진 주기를 가져가서 분의 1을 하면 되겠습니다. 오실로스코프는 그렇게 사용하면 되겠고, 펑션 제너레이터가 있죠.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것은 오실로스코프에다가 어떤 입력값을 우리가 실험할 때 넣을 때 씁니다. 얘는 파형 발생기라고 말을 하기도 하죠. 우리가 다른 말로 디지털 파형을 발생한다든가 아니면 뭐 톱니파, 삼각파를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발생시켜서 이거를 어딘가에 회로에다 입력하고 나오는 것 값을 다시 측정하기 위해서 오실로스코프에다가 출력 값을 확인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방법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원을 켜는 게 이렇게 빨갛게 1번이 돼 있고, 헤르츠가 얼마 헤르츠가 들어갈지에 대해서 조정하면 화면에 뜨는 게 2번 액정이고, 그 다음에 그 주파수의 범위가 너무 크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진 범위를 누르면 그 사이에서 미세 조정은 다시 5번 여기 요거로 체크를 다시 살짝 눌러서 미세하게 조정한다는 얘기죠. 뭐 0.3 얼마 뭐 이렇게 지금 그 레벨을 조정하는 게 되겠네요. dB로. 약간 펑션 제너레이터마다 조금은 틀리긴 합니다만, 주파수의 레인지는 8번이고 위에는 dB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앰플리튜드라는 것은 역시 전압을 얼마만큼 해서 공급할 건지에 대해서 여기서 조정할 수가 있겠죠.
자, 여기를 그 아웃풋 단자를 통해서 다른 곳으로 입력을 시키면 될 것입니다. 실제로는 이렇게 아웃풋 단자는 3번을 사용하는데 여기에는 그 또 다른 아웃풋 단자가 있죠. 자, 이건 우리 쓰는 그 장비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중에. 정연파나 펄스파, 톱니파, 삼각파 등의 신호 전압을 발생시키는 장치가 조금 전에 봤던 펑션 제너레이터, 함수 발생기라고 하기도 하는데, 전면에 있는 또는 버튼을 이용해서 방향의 주파수라든가 옵셋 전압, 첨두간 전압, 대칭 도정을 조절할 수가 있다. TTL 스모스 입력을 펑션 제너레이터로 뽑아서 이런 그 신호를 펑션 제너레이터로 내서 디지털 혈로에다가 입력을 시키겠다는 얘기죠. TTL에다가 입력을 시키고, 그럼 이 전원은 얘는 5V를 지금 공급받고 있다. 그럼 아웃풋 단자에서는 출력되는 신호에 그라운드를 중심으로 이렇게 출력이 돼서 진폭과 DC 레벨을 조정해야 하죠. 이런 그 조정을 거쳐야 됩니다. 15V짜리 12V짜리일 때 3V에서 18V 가변할 수 있는 것, 아까는 5V 고정이었는데 이런 것은 시몬스 IC를 구성해야 되고, 시몬스 IC의 경우는 전원 전압 동작 범위가 넓기 때문에 이렇게 12V 정도로 한다는 얘기죠. 그 TTL보다는 이제 좀 범위가 넓으니까 조금 여유롭게 가변을 할 수 있겠습니다. 신호 발생기의 발달이라는 내용인데, 그 펑션 제너레이터의 발달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근데 여기 지금 이 부분에 이렇게 삽입이 되어 있죠. 그냥 뭐 한번 읽어봐도 될 내용이긴 합니다만 한번 봅시다. 또 혹시 우리가 뭐 새롭게 취업을 한다든가 재취업을 하게 될 때에 부품 장비 쪽의 회사들도 굉장히 많아서 그 조금이라도 뭔가 많이 봐놓은 사람들이 유익한 경우가 많더라는 얘기죠. 그래서 무엇이 됐든지 우리 전공에 관련된 모든 것들을 조금 더 많이 봐놓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기존의 펑션 제너레이터들은 아날로그 삼각파의 전압값을 조절해서 제한된 파형들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성능밖에 제공할 수 없었다. 뭐 삼각파의 전압을 조정한다는 얘기는 아마 앰플리튜드를 조정해서 제한된 파형들을 발생시키는 정도의 성능을 제공했다는 얘기겠죠. 다양하게 만들어진 여러 파형들은 모두 기본 삼각파에서 파생돼서 만들어졌다니.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파라든가 그 톱니파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삼각파를 기준으로 그렇게 제작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뭐 어떤 제품들은 낮은 해상도와 정확도, 또 어떤 제품들은 그 사용자들의 요구에 적합하지 않은 어떤 제한된 파형들만 만들어내거나 파형의 획득 및 실제 리얼한 파형을 발생시키는 것에서는 분명한 한계가 있었다는 거죠. 아무래도 뭐 옛날에 만들어졌을 거니까 좀 그런 면들이 있었을 것이고, 몇 개의 기능만 밖에 안 됐던, 몇 개의 파형만 만들어냈다면 조금 정말 제한적이어서 어떤 그 실험에 투입하기가 참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그 신호를 입력한다든가 이런 거에 적용시키기가 힘들었었겠죠. 그에 비해서 항상 초창기에 만들어진 것들은 가격은 비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핸드폰을 많이 쓰고 있지만 예전에 핸드폰은 굉장히 좀 지금도 비싼 거는 비싸죠. 근데 쉽게 살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오실로스코프에 대한 얘기를 아까 좀 했었지만, 오실로스코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옛날에 비쌌다는 얘기죠. 몇천만 원, 3천만 원, 4천만 원짜리가 아주 수두룩했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1천만 원에서 500만 원짜리도 많고, 이제 평이하게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이 비싸면 기능들이 많을 겁니다. 근데 그 기능을 다 쓸 수 있는가는 또 그 기술자의 문제가 되고, 또 모든 곳에서 그 기능들이 다 필요한가에 대한 의문점도 사실은 있기는 하지요. 자,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옛날에 기존 펑션 제너레이터가 아니라 이미 펑션 제너레이터에는 DDS를 기반으로 고정된 샘플 클럭률과 고정된
메모리 테이블 길이를 기반으로 만들어져 있다. 주기 및 모양이 정확히 일치하는 파형을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실제 파형을 만들 수 있다. 이미 펑션 제너레이터는 매우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게다가 메모리를 분할해서 사용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진정한 실제 파형의 재생 및 순차적으로 반복되는 패턴의 파형을 완벽하게 재생하는 데는 문제점이 있다. 자, 이미 펑션 제너레이터라는 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제너레이터는 그렇게 신뢰하지를 못했다라는 얘기를 점점 발전해 놓은 과정에서 뭐 물론 이렇게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굉장한 그 노력을 했다는 것이 그 지금의 결과를 물론 가져왔겠죠. 지금은 펑션 제너레이터도 마찬가지고 다른 계측기 장비들이 너무나 잘 나오고 있죠. 그래서 그 것들의 뭐 실제로 그 사용하는 데 있어서는 굉장히 뭐 많은 기능들이 또 우리가 때로는 엔지니어로서 다 알지 못하는 부분들까지도 포함돼서 나올 지경입니다만 과거에는 이랬다는 얘기죠. 파형이 만드는 어플리케이션에서만 실제 파형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플리케이션이 따로 필요 또 했다는 얘기가 되고 대신에 뭐 굉장히 적은 메모리를 사용하고 있고 메모리를 적은 메모리를 또 사용하는 대신에 메모리를 분할해서 이것저것에 사용할 수가 없어가지고 재생이나 이런 거에서도 문제가 있으니까 결론적으로 이 파형 자체가 완전한 파형을 제공하지 못했다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샀던 펑션 제너레이터가 문제가 좀 있네요. 이런 것들이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을 텐데 물론 개인이 잘 안 갖고 있죠. 그 학교에서도 아주 옛날의 것들이 이제 보관되어 있는 곳에 보면 이런 게 종종 있습니다. 어떤 학교에 이제 수업을 가서 보면 정말 보지 못했던 그런 기계들이 있는데 정말 옛날 거죠. 아직까지 버리지를 않아가지고 가지고 있는 게 있는데 값들이 요즘 나오는 거랑 맞지가 않는 것들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펑션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게 좀 심하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 나오는 펑션 제너레이터를 써야 되겠죠. 만약에 뭐 기사 시험을 쳐야 된다든가 이럴 경우에 그 아주 옛날 장비가 놓여 있으면 정말 당혹스럽죠. 사용할 줄도 잘 모르지만 값도 정확하지가 않은 겁니다. 근데 또 어떤 사람은 그게 이게 재수라고 생각하고 이번에 떨어졌네. 다음에 다시 쳐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한다고 하는데 이제 요즘은 좀 많이 바뀌었긴 하지만 간혹 또 그런 것들이 있죠. 그리고 지금은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뭐 자격증 시험도 지금 제 시간에 칠 수 없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자격증 시험을 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학교들의 그 장비를 사용하고 있고 실제로 학교에서 실기 시험을 치르게 되죠. 그래서 요즘 학교들의 많은 장비들이 교체가 되고 있는 실정이긴 합니다. 주로 이제 고등학교 그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특성화고 같은 데서 이제 시험을 치르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때때로 그 장소에 따라서 많은 난해한 상황을 겪는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요즘 이제 이미 파형 발생기는 이미 획득한 파형을 재생한다거나 여러 가지 다양한 파형들을 DA, 그 디지털을 다시 아날로그로 변환시켜서 임의의 신호를 발생시킬 수 있는 이제 장비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용자가 원하는 진폭의 증감 및 가감 중요한 거죠. 진폭의 증감이라든가 가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좀 중요하고 그 다음에 주파수 변환을 또 할 수 있고 신호의 반복적 발생이 가능하고 매우 복잡한 신호에서도 사용자가 뭐 원하는 대로 수정도 하고 신호를 발생시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 파형 발생기의 대표적인 특징으로 매우 다양한 샘플링 클럭류를 가지고 있어서 매우 복잡한 주기적 신호의 모양을 반복적으로 재생할 수 있다. 자, 이게 지금 나온 거랑 앞에서 설명했던 거랑 너무나 많은 차이가 있죠. 이미 펑션 제너레이터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미 펑션 제너레이터가 지금 같은 말처럼 보이는데 여기 지금 이미 펑션 제너레이터 그다음에 이미 파형 발생기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요거는 다시 나중에 한번 확인을 해서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름으로 봐서는 거의 똑같다라고 보여지는데
이거는 지금 현재에 나온 발생기를 그 펑션 제너레이터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주파수 변환이라든가 진폭의 증가감을 할 수 있고 신호의 반복적 발생이 가능하고 지금 우리 실험실에서 사용하고 있는 장비들이 아마 그런 것들이 일 텐데 아마 버튼들이 좀 많이 있죠. 버튼들이 많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골라서 그 주파수 사용 대역을 골라서 또 넣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지금 여기 이 파일에 들어있는 거는 조금은 그 예전 그 모델들을 그림에는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뒷부분에 나오는 것들도 마찬가지 조금 그런 것들이 들어있긴 한데 실제로 이제 요즘 학교에 들어오는 것들은 그 옛날 거랑 또 조금 그전 거랑 또 틀려진 것들이 들어와 가지고 굉장히 기기가 변경이 많이 되어 있는 것들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용을 하고 또 이렇게 어떻게 조절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특별히 그 공부를 해야 될 정도로 장비들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휴대폰을 처음 가져왔을 때 휴대폰을 우리가 뭐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 앱을 깔고 또 거기에 대해서 뭐 많은 것을 사실은 안에 들어있는 앱들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을 보고 익히죠. 그런데 그것보다 사실 더 많은 것들이 지금 이렇게 그 기기들에 장착돼서 나오면서 예전에는 그냥 단순한 기능들을 그 수행했는데 요즘 이런 측정 장비들 같은 경우는 거의 PC 수준의 그 PC처럼 그렇게 메모리들을 그 용량 자체도 커지게 많이 나오고 있고 또 이 그 사용자들의 어떤 요구 사항에 따라서 특별화된 부분을 그 사용하기 위한 어떤 그런 기능들이 추가되어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그걸 좀 익혀야 되고 장비도 잘 알아야지만 이렇게 사용을 잘 할 수 있는 적합한 그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문제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고민을 하고서 좀 보고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됩니다. 회로 결성을 굉장히 잘 하는 사람들도 장비를 꽂아 가지고 그거를 측정해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를 잘 몰라 가지고 헤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실제로 기사시험을 치는데 실기시험을 이렇게 치게 되면 실기시험에서 회로를 결성하고서 우리는 이제 전자니까 회로를 아무래도 결성하는 그런 것들을 치게 되는 경우가 좀 많겠죠. 전기 쪽도 그럴 수 있을 것입니다만 물론 이게 전자라도 다른 것들 시험 치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위험물 관리라든가 뭐 또 다른 것을 치면 또 안 그래도 되겠습니다만 여전히 이제 고전적인 전자에 관련된 자격들 시험에는 회로를 결성해서 그 회로를 측정 장비에 연결하고 원하는 그런 요구 상황에 맞는 것을 반영을 도출하거나 해서 그것들을 계산하는 값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록하도록 그런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회로 결성까지만 잘 해놓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죠. 물론 회로 결성하고 연결해서 도통해서 신호가 전달 잘 되기만 하는 것에 대한 점수가 있습니다만 그 점수에서 또다시 그 측정을 해서 그 측정 결과값을 계산해서 정확하게 만들어 내놓는 것에 대한 점수가 또 따로 있어서 한 가지만 한다고 해서 합격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럼 다른 요인에서 감점을 받을 그런 요인도 사실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장비 자체도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이야기했던 이런 장비들을 그 기사시험장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오실로스코프라든가 이런 신호 발생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놓여져 있을 것이고 파워 서플라이도 사실은 기본적으로 사용해야 되는 그런 장비 목록이고 물론 테스터도 당연히 이제 사용해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하면서도 또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했던 그런 장비가 되겠습니다. 좀 더 조금 더 잘 알아서 조금 더 잘 쓸 수 있으면 좋겠지요. 그리고 이제 지금 나오는 것들은 거의 이제 복잡한 주기적 신호의 모양을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생할 수 있어서 이렇게 뽑아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신호를 회로를 통과시킬 수 있도록 펑션 제너레이터에서 나오는 어떤 디지털 파형이라든지 아날로그라든가 아니면은 뭐 삼각파도 있을 수가 있겠는데 그걸 회로에다 연결하고 회로 입력값에 넣고 난 다음에 출력을 다시 이제 보통 오실로스코프를 사용하지만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볼 수 있도록 이제 그렇게 이제 제공되어지고
있고 또 볼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동축 케이블의 임피던스도 있는데 동축 케이블이라는 것은 우리 뭐그 케이블 TV 들어올 때 들어오는 그 선이 동축 케이블이죠. RF와 관련된 그 원류 저항값을 말하는데 그 임피던스라는 것, 저항값과 특정 구조 회로 위치에서의 전압과 전류의 B, 교류의 임피던스는 분명히 다르다는. 임피던스 회로의 저항이라는 개념과 매우 유사하지만 단순한 저항의 개념 R은 I분의 V가 아니다는 얘기죠. 임피던스는 철저히 주파수를 가진 교류 회로에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C랑 L이 있어야지만 임피던스라는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그 저항은 그냥 I랑 V 그 있으면 저항이 얼마인지 알 수 있지만 얘는 L 코일이랑 캐피시터가 포함된 회로에서 임피던스를 언급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RF 회로에서는 특성 임피던스가 주어지는데 이것은 하나의 회로, 즉 시스템을 기준 잡는 임피던스로서 일반적으로 회로에서는 50오hm, 디지털 연결 신호에서는 75ohm을 많이 사용합니다. 특성 임피던스도 역시 뭐랑 저항이랑 같이 ohm이라는 그런 그 기호를 사용하죠. 그래서 이 임피던스 값 자체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기준 임피던스를 잡음으로써 각각의 컴포넌트는 그러니까 회로의 어떤 입출력단에서 호환성을 가지게 하려고 조금 임피던스 값을 조정한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50ohm이나 75ohm을 통일한다면 임피던스 정합을 하지 않아도 바로 연결할 수가 있다. 어떤 동축 케이블을 연결할 때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특성 임피던스라는 것은 웨이브를 전달하는 매체의 특성을 나타내는 특성 임피던스가 다르면 웨이브를 반사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쪽에서 보내려고 하는 신호 쪽에서 임피던스랑 받으려고 하는 쪽의 임피던스가 똑같아야지만 그 신호가 전달된다는 얘기죠. 그 전파가 통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양쪽의 임피던스 값을 맞춰야지만 우리가 통신을 무선 같은 경우 통신이 가능하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으면 반사가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이 내용은 여기까지고 네, 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는데 그 다음에 수업에서는 아마 우리가 이게 그 앞부분에 그 원래는 그 실험이나 그 이런 내용들이 OPMP를 다루게 됩니다. 물론 오실로스코프 사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우리 그 315를 사용하는 우리 공학관에 그 수업을 할 텐데 거기에 있는 오실로스코프를 좀 확인해서 거기에 맞는 내용들을 좀 갖고 와서 좀 공부를 좀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 OPMP를 다루게 될 거니까 그 OPMP에 대한 기본 내용이라든가 그 OPMP 이론이라든가 그 또 그런 부분들을 다음 시간에 조금 하겠습니다. 아마 그 먼저 이제 OPMP를 알아야지만 원래 좀 진행을 하게 될 텐데 우선 보통의 수업 같으면 뭐 앞 수업에 이론을 하고 뒤에 실험을 이렇게 연달아서 합니다만 자 우리는 이론 수업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이론에 관계된 것들을 앞으로 조금 당겨서 하고 그 다음에 뒤에 이제 그 학교에서 이게 그 대면 수업을 할 때 그 다른 내용 그 어떤 실험들을 해보도록 하고요. 또 그 뭐 실험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준비랑 그런 것들을 지금은 갖추어 놓는 시간으로 보고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였고 조금 길었을 수도 있는데 또 한 번 더 반복해서 봄으로써 조금 이해를 하시기를 바라고요. 아마 어쩌면 또 알고 있는 내용일 수도 있고 실제로 중요한 것들은 사실은 이 다음 내용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들은 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실험하기 위한 그 내용들을 조금 미리 이제 그 다른 부가적인 것들을 준비들을 해놓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에는 이제 실질적으로 조금 그런 어떤 그 실제 하게 될 것들에 대한 어떤 뭐라 그래야 되죠? 그 내용물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면 다음 시간에 수업 시간에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퀴즈도 반드시 참여하도록 바랍니다.